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막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오늘 마침 식당 정기 휴무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저는 꼭 한번 시댁가 있었던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올해로 막창집을 운영하게 된 지 9년 차가 된 사장님이에요. 슬하에는 일남 일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시댁에서는 맏며느리 같은 둘째 며느리랍니다. 세상에 맏며느리 같은 둘째 며느리가 무슨 말인가 싶지 않으신가요? 제 남편은 둘째인데도 아직 철이 안 든 형 때문에 장난 같은 의젓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저도 맏며느리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둘째인 제 남편이 자식을 둘이나 낳고 키우는 동안 아주버님은 이혼이라도 했나 싶으시죠? 차라리 이혼이라도 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시부모님들이십니다. 처음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을 때 의젓하고 듬직한 남편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의젓하고 듬직했던 이유가 철이 없던 형과 장난밖에 모르던 시부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도 순수하고 착한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첫 만남 이후 여러 번 만나서 밥을 먹게 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지게 됐답니다. 연애 2년 동안 둘이 쌓았던 추억도 참 많았어요. 남편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였는데 운전대 잡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덕에 저는 산으로 바다로 참 좋은 재미난 연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남편 표정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고민이 있나 물어봐도 대답을 피했고 결국 제가 아예 작정을 하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러놓고 눈에 힘을 주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영식 씨 무슨 고민 있어? 우리 결혼식장도 다 예약했는데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결혼하기 싫은 사람 같잖아. 아니야. 나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네. 마음처럼 잘 안 되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고민하면 내가 어떻게 알고 도와줘. 그게 우리 형이 아직도 시험 공부 중이라 부모님이 나 직구할 때 돈을 못 도와주실 것 같아.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표정이 좋지 않았던 남편을 붙들어 놓고 물어봤더니 글쎄 집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겁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형이 행정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듣긴 했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집 문제로 표정이 안 좋은 남편을 보면서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집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흔한가? 우리 형편껏 시작하자. 같이 살면서 살림 늘려가는 재미 보면서 살면 되지. 작은 빌라 정도밖에 못 구할 텐데 괜찮겠어? 그게 어때서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 시작은 빌라지만 꼭 나중에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 우리 둘이 열심히 살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감동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보면서 밝게 웃어 보였어요.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사실대로 말해주고 의논해주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항상 거짓 없이 저에게는 사실만을 말해주는 남편이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댁은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나름 동네에서는 규모도 있고 장사도 좀 되는 곳이라서 돈도 꽤 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 결혼에는 땡전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서운할 법도 한데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집안이라는 게 장남이 잘 돼야 다 풀리는 법인데 아직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다고 빼줄 돈이 있겠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결혼도 장남 먼저 보내려다가 순서 바꿔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
저는 어머님의 단호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같은 자식인데 어쩜 둘째 아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실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의 냉랭한 태도에도 화 한 번 안 내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형을 대변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워낙 형한테 거는 기대가 커서 그래. 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형도 부담될 텐데 불쌍하기도 하고 나라도 걱정 안 끼쳐드리게 살아야지.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랑 같이 더 잘 살아보자. 결혼 당시에는 시댁 분위기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원래 공부도 잘했고 똑똑했다는 말을 듣자 진짜 공부 잘하는 수재였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 1년 만에 다 알 수 있었답니다. 주변에 보면 꼭 장남한테 집들 하나씩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제 시댁이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장남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정도였죠. 시부모님들의 장남 사랑은 행정고시 시험 준비 뒷바라지를 보면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들었던 아주버님의 똑똑한 이미지와는 달리 제가 직접 본 아주버님의 실체는 차원이 달랐어요. 제가 시장을 보고 집에 가던 길에 우연히 아주버님을 보게 됐는데 낯선 여자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평범한 연인의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정말 이상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전 인사했던 아주버님의 여자친구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오늘 시장 다녀오다가 우연히 아주버님 마주쳤는데 여자친구가 바뀐 건가? 지난번에 봤던 사람이랑 아예 다른 사람이더라. 아유, 아직도 그 벌을 못 고쳤네. 저번에 당신한테까지 인사시키길래 이번에는 좀 오래 만나나 했더니.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아주버님에 대해 말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들었던 아주버님의 실체는 이랬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건 맞는데 공부보다 여자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 아주버님이었던 거예요. 글쎄, 아주버님의 생활신조가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막는 거라나요? 이게 지금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걸 남편만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님과 아버님도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덮어놓고 장남이라고 무조건 아낌없는 지원을 하셨던 거죠. 솔직히 무늬만 장남이지 번듯하게 살고 있는 건 둘째인 남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머님과 아버님은 남편에게만큼은 냉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행정고시가 아무나 붙는 시험도 아니고 아주버님 연애까지 하면서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셔? 내가 생각해도 연애할 때가 아닌데 내 말을 듣겠냐? 부모님도 형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다 아는데도 뒷바라지 해주시는 거야. 거기다 여자친구 만날 때 기죽지 말라고 돈도 더 준다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행정고시가 아무나 붙는 시험도 아닌데 아주버님은 무슨 받아쓰기 공부라도 하는 사람처럼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냥 보고만 있으니 제가 뭐라 할 깜냥이 있었겠어요? 저는 대체 언제까지 공부하려나 의문을 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만에 시댁의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오로지 남편과 잘 사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남편 혼자 외벌이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저와 남편 사이에는 큰아들과 둘째 딸이 생겼고 남편과 저는 애들이 좀 커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된다면 가게를 차려보자면서 다짐했어요. 하지만 장사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무턱대고 가게를 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어머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운 게 있다면 절대 어머님처럼 장사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웠답니다.
그렇게 큰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나 궁금하시죠? 저도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술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맨정신인 시간이 오전뿐일 정도로 술을 정말 자주 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아버님의 술주정은 어머님의 식당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머님 식당으로 갔는데 글쎄 아버님은 영업 전부터 홀에서 술을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자주 본 모습이었고요. 결혼 후 아버님의 술주정은 늘 따라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님의 술주정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하더군요. 영업이 시작됐는데도 아버님은 홀에 앉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첫 손님이 들어와서 고기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버님의 고성방가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저는 몇 번이나 아버님 테이블로 가서 조용해달라고 말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손님들도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떠드는 아버님을 좀 말려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 테이블로 가서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영업 시작했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저녁 장사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집 식당에서 편하게 좀 먹겠다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데? 여긴 집이 아니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세요. 몇 번이고 아버님을 말려봤지만 영 말을 듣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말릴수록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보던 어머님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주방에서 식재료를 정리하던 어머님이 홀로 나와서 고기를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호통을 치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여기다 전세 냈어요? 테이블 하나 잡아서 먹는 주제 조용해달라고 난리야 난리는. 그렇게 못 먹겠으면 당장 나가요. 사장님, 저희 손님이에요. 그리고 저 아저씨도 테이블 하나 쓰고 있는데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내 남편이다 왜? 그렇게 못 들어주겠으면 나가시라고요. 어디서 손님이면서 갑질을 해요. 당장 나가요. 세상에 손님 쫓아내는 사장님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왜 장사를 어머님처럼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어머님은 성격이 워낙 센 편이긴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장사하다 보니까 좀 센 성격이 됐나 보다 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이기적인 분이셨어요. 게다가 모든 일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고요. 손님한테 이 정도로 대하면 직원한테는 인간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때 주방에서 일하던 이모님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점심시간이라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어머님은 호통을 치면서 늘 말했어요. 우리 가게는 땅 파면 쌀 나오는 줄 알아? 적당히들 먹든지 나가서 사 먹고 들어와. 나가서 사 먹으면 일은 안 하고 쉬려고 한다 그러고 밥 먹으면 아껴 먹으라고 그러면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령껏 몰라 요령껏? 요령껏들 알아서 좀 하라고. 그러라고 뽑은 거지. 내가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할 거면 왜 뽑아? 어머님의 이런 성격 탓에 3개월 넘게 일한 주방 이모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 버티고 있던 이모가 3개월 차였는데 이분이 퇴사 직전에 어머님은 정말 이런 일까지 시키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큰아들 점심이랑 저녁 도시락 좀 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밖에 나오기 힘들 텐데 만들어서 바로 가져다 주고 와. 아니, 내가 식당 일 하러 왔지. 사장님 아들 밥 챙겨주려고 왔어요? 월급 주는 사람이 난데 내가 시키는 일은 다 해야지. 상식을 벗어난 어머님의 지시에 결국 3개월을 버티던 주방 이모님도 그만두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요즘 사람들 참 문제라면서 남탓만 하셨죠. 이렇게 배짱으로 장사하고 있는 식당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장사를 성격대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렇게 어머님 가게에서 저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우고 드디어 제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그때가 애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쯤이니까 딱 9년 전이네요. 원래 모든 처음은 오래 기억되지 않나요? 저도 남편도 처음으로 막창집 간판을 걸던 날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적응하느라 애 좀 먹었어요.
막상 제 가게를 차리고 보니까 신경 쓸 게 정말 한두 개도 아니었거든요.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애들 걱정은 없었는데 가게만 생각하면 늘 할 일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아버님은 어떠셨는 줄 아시나요? 술만 마시면 꼭 제 가게로 오시는 거예요. 이 문제로 어머님께도 여러 차례 말해봤지만 귀등으로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한창 바쁠 시간에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키는 아버님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술을 드시고 싶으면 술집으로 가세요. 왜 제 가게로 오세요? 내가 왜 며느리 가게도 못 와?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저도 장사를 해야죠. 아버님이 술을 곱게 드시면 나가라고도 안 해요. 지금도 아버님 목소리가 제일 커요. 누가 뭐라 하는데? 내가 내 며느리 가게에서 떵떵거리고 마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얼른 어머님 가게로 가시든지 집으로 가세요. 저는 술에 취한 아버님을 가게 밖으로 끌어낸 뒤 급한 대로 택시를 태워드렸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저는 어머님께 완전히 찍혀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럼 제가 술을 소리 지르면서 마시고 있는 아버님께 어떻게 해드렸어야 되는 걸까요? 어머님은 제가 아버님을 식당에서 끌어내던 다음 날 아주버님까지 데리고 아버님과 셋이 제 가게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가게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앉으시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부르셨습니다. 아니 넌 손님이 왔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빨리 메뉴판 가져오고 물도 가져와야지. 저는 갑자기 타박하는 어머니께 메뉴판과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때가 한창 저녁 시간이었을 때라 퇴근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꽤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더 정신없던 시간이었는데 어머님은 쉴 새 없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는데 굳이 저를 부르시면서 이것저것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화가 나게 했던 게 어떤 건 줄 아시나요? 바로 막창이 너무 뜨거워서 아주버님 입천장이 다 까졌다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 안 찼어요. 어머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입천장 다 까졌잖아. 누가 이런 걸 손님상에 올려? 제가 구운 게 아니고 어머님이 직접 구우신 거잖아요. 조리해서 나온 음식도 아니고 직접 구워서 드신 음식으로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치료비 내놔. 우리 아들 입천장 까져서 한동안 고생할 텐데 그럼 그냥 나가라는 거냐?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아주버님 치료비 내놓으라며 화를 내는 어머님을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테이블에서도 어머님을 다 이상하게 볼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여기 막창이 이상하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저는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목소리 좀 제발 낮춰달라며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부탁할수록 목소리만 커졌고 결국 제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우습게 보고 쫓아내더니 나도 우스워서 이제는 나도 쫓아내려고? 너 진짜 웃기는 애다. 이거 엄연한 영업 방해예요. 계속 어머니 이러시면 저도 어머님 신고할지 몰라요. 지금 협박하는 거냐? 이게 지금 손님을 막 협박을 하네. 남남이었으면 벌써 신고했을 거예요. 저도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는데 경찰 부를게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막창을 탓하고 있고 아버님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데다가 아주버님은 핸드폰만 붙들고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경찰을 안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그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죠. 단순 난동이라서 합의로 끝났지만 저는 이날 이후로 어머님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틈만 나면 어머님께 타박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듣고만 있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식당에서 경찰 부를 때 알아보셨겠지만 저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는 어머님께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화가 나면 당사자와 결판을 보는 성격이었다면 어머님은 주변 사람까지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제 아이들까지 어머님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독 손주들인데도 어머님은 제 아이들을 예뻐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한참 어릴 때도 집에 가면 많이 먹기만 한다면서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도 남편과 어머니가 크게 싸우기까지 했고요. 어릴 때부터 손주들을 싫어하시더니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됐는데 아주버님은 대뜸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머님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부터 느낀 건데 애들이 이상하게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다. 그치? 그러니까 아빠 닮았으면 점잖았을 텐데 애들이 집중력도 없고 하나같이 주의산만해서 쟤네들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래. 가만히 있어봐. 친아빠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둘째는 안 저랬는데. 저는 어머님과 아주버님의 대화를 듣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대화에 끼어들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함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아예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지. 우리 아들 클 때 쟤네들처럼 주의산만하게 안 컸다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큰 소리야?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잖아요. 그럼 너 가서 유전자 검사 받고 와. 검사 받고 오면 내가 손주로 인정하게.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제가 검사 받고 와서 유전자 일치하면 어머님이 꼭 저한테 사과하세요. 결국 저는 어머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머님을 말리며 화를 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검사 받기 전까지 손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화내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제대로 검사받아서 사과를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친자 확인하려고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될 며느리가 몇이나 있었겠어요? 어디서 말하기도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았죠. 오로지 어머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는 일념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며칠 후 받게 된 결과는 보나 마나였어요. 결과지에는 친자 확률이 9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떡하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어머님 앞에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장 저랑 얘들한테 사과하세요. 어머님이 사과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결과지를 받아보고는 당황하셨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도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른 사과하세요. 이건 저도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런데 내가 그런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갑자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어머님께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앞으로 한 번 더 절 무시하거나 아이들 놓고 말도 안 되는 의심하시면 더 이상 저는 어머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알았어. 내가 아주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어머님은 제가 시어머니 대우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제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너무 불쾌했지만 그래도 사과를 받은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들고 온 뒤로는 어머님도 이상한 억측을 하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지독해지고 있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지만 어머님은 유독 심한 편이었어요. 그때가 한창 비상시국이라 어머님 가게가 매출이 잘 안 나올 때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주버님 교육비로 전전긍긍하고 계셨죠. 9년차가 된 제 가게는 단골도 있었고 입소문이 꽤 좋은 편이어서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비상시국에도 가게 매출이 꽤 안정적인 편이었고요. 주변 가게들의 매출이 불안정해서 걱정이었지만 저는 한시름 놓았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남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부탁하곤 했어요. 한 번은 안방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남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방으로 가봤습니다. 남편은 딱 봐도 어머님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형이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돈을 쓰고 있어요. 제발 형도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오래 공부해도 안 되면 못하는 거라고요. 이번만 도와주면 잘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한 번만 믿어주자. 벌써 그 말이 7년째예요. 형이 공부한다고 까먹은 시간과 돈이 얼만데요.
절대 못 빌려줘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좀 포기하세요. 옆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아주버님 학원비에 교재비에 들어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주버님은 전혀 합격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행정고시나 공무원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7년씩이나 준비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주버님은 놀고 먹는 시간이 더 긴 사람이었어요. 이거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머님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힘든 시국에 공부를 하겠다면서 버티는 아주버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공부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야. 절대 돈 빌려드리지 마. 이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기에도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니까. 무조건 일하게 만들어. 이제 공부할 나이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아주버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시댁의 분위기와 달리 저희 부부에게는 희망의 동아줄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6년째 도전하던 아파트 청약에 드디어 당첨이 된 거예요. 신혼 초 빌라에서 시작했지만 꼭 아파트로 이사 가자던 꿈을 이뤄낸 겁니다. 9년 동안 막창 팔아서 번 돈으로 아파트로 이사 가기에도 충분했어요. 드디어 아이들에게도 번듯한 집안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저희와 달리 시댁은 점점 가세가 기울고 있었어요. 비상시국이 길어지면서 결국 어머님이 운영하던 고깃집이 폐업을 하고 만 겁니다. 그동안 점점 평판이 나빠지고 있던 어머님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를 정말 놀라게 했던 건 어머님의 폐업보다 아버님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버님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의 시댁으로 달려갔죠. 이미 집안은 초상 분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랑 바둑 두던 친구가 확실한 주식 투자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글쎄 바로 다음날 상장 폐지됐다는 거야.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친구 말이라고 다 믿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 곳에 전 재산을 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타박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머리가 아프다며 누워 계셨고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어요. 확실하다는 말에 주식 투자를 감행했던 아버님은 결국 집까지 팔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현금을 전부 잃었으니 남은 건 집뿐이었고 결국 아버님은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24평대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가게마저 폐업을 하게 된 마당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면 초등학생도 눈치껏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주버님은 그야말로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세 식구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면서 도저히 돈 벌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아주버님이 제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돈을 안 빌려줄 것 같았는지 공부하겠다며 핑계까지 대더군요. 지금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부모님도 줄 돈 없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는 계속해야 되고 재수 씨가 도와주면 금방 합격해서 돈 갚을게요. 아주버님, 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다른 길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동안 여자만 열심히 갈아치웠던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염치가 좀 있어 보세요. 재수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주버님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돈을 안 빌려줄 것 같다는 걸 감지했는지 제게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정말 뻔뻔하다 싶더군요. 물론 아주버님이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 건 어머님과 아버님의 책임도 컸습니다. 제가 아주버님께 돈 안 빌려준다면서 거절했더니 글쎄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이가 없던 순간이었어요. 아주버님도 이해가 안 갔지만 어머님도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남이 이제 마음 좀 잡고 공부한다는데 네가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데. 어머님은 그 말을 지금 믿으세요? 그리고 저희도 아파트 계약하는 것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럼 대출이라도 좀 받아주면 되잖아. 그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올해는 붙을 거야. 내가 네 돈부터 꼭 갚으라고 말할게. 아니요. 전 절대 못 빌려줘요. 아주버님이 나가서 일하게 만드세요. 저는 어머님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몇 번 더 궁시렁거리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도 애들 키우는 엄마지만 어머님이 아주버님께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해서 그랬는지 어머님도 한동안은 제게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아주버님이 일을 하러 나갔다고 어림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어머님은 남편한테 몰래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편이 제게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털어놔서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제게 어머님이 했던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며 털어놨어요. 엄마가 형이 이사간 집에 적응을 못한다고 우리 집 큰 방 좀 비워달라시네.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긴 했어. 혹시 당신한테라도 또 전화할까 봐. 안 된다고 해? 뭐? 우리 집 큰 방을? 아니 아주버님이 신생아도 아니고 적응을 못하게 왜 못해? 안 되겠어. 이 문제는 어머님이랑 단판을 짓고 오자. 저는 남편의 말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부탁을 보통 시어머님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가요? 시집 올 때 한 푼도 안 도와주셨으면서 이제야 좀 살만해지니까 아주버님이랑 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남편과 저는 아예 시댁으로 찾아가서 제대로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아주버님을 왜 저희 집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저는 절대 허락 못해요. 집안의 어른이다. 잔말 말고 큰방 비워놔. 어른이요? 그렇게 대단하면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고 사세요. 저는 절대 아주버님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고요. 게다가 이사갈 집에서 큰방은 더더욱 내주기 싫고요. 저는 집안 어른이라며 아주버님을 모시고 살라는 어머님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살다 시댁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될까봐 걱정하는 친구는 봤지만 아주버님 모시고 살까봐 걱정하는 제 팔자도 참 우습지 않나요? 이렇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될 부탁을 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말하자 어머님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혀버린 저는 발버둥을 쳤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쥐어잡은 어머님을 떼내려고 안간힘을 쓴 덕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주버님 모시고 살라는 말을 거절했다고 며느리 머리채를 잡는 게 말이나 되나요? 남편은 어머님을 보면서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 시집 올 때 저희 집에 바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다 엄마 며느리 덕분인데 어떻게 손찌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아들도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싸가지 없이 말을 하잖아. 감히 우리 장남을 찍어 누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듣고만 있어? 아파트 그걸 좀 생겼다고 나까지 무시하잖아. 형은 이렇게 엄마가 평생을 대신 나서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을 데리고 살라고 하면 누가 사냐고요? 남편은 어머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맞은 것은 분하고 억울한데 싸가지 없단 말까지 듣고 나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댁 거실에서 온 집안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 팔에 매달리며 저를 말리기 바빴어요.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제게 매달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지금 아파트 얻었다고 우리 집 살림은 살림 같지도 않아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래봤자 절대로 아주버님 안 도울 거니까요. 결국 그날 저는 시댁을 다 뒤엎어버리고 나서야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분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댁을 나오면서 남편이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형이랑 평생 사세요. 둘째 아들은 앞으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연 끊고 사는 게 낫겠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연을 끊자며 선언했고 그 후 저희 가족은 정말 시댁과 아예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아주버님만 생각하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모습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죠. 남편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절대 시댁 전화 받지도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찍혀서 받아보니까 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냐? 요즘 꿈에 부쩍 우리 손주들이 보이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보고 싶으시다고요? 정말로 믿기 힘든 말만 하시네요. 전 이제 어머니께 신뢰가 없어요. 내가 미안하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어. 요즘에 우리 큰아들도 물류센터로 아르바이트도 가고 사람답게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만나주면 안 될까? 손주들 재롱도 좀 보고 싶고 얼마나 컸나 아나도 보고 싶다. 어머님은 갑자기 손주들이 보고 싶다며 우셨어요. 예전에는 친손주도 아닌 것 같다며 의심하시더니 이제는 보고 싶다고 우는데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단호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손주들 볼 시간에 아주버님 교육 더 시키세요. 그마저도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시댁에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나 더 챙기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동안 계속 전화가 오긴 했지만 일부러 받지도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간간히 전화가 오는 것 같았지만 남편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저만큼이나 얼마나 소가리를 오래 했겠나 싶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결국 물류센터 일을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는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다. 마음은 좀 안 좋았지만 지금 도와주면 앞으로도 도와달라며 손을 벌릴 테니까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족이 소중하지만 언제든 또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가족에게도 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게 될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세심하게 신경 쓰며 지냈다면 저희 시댁도 지금쯤 평범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가게도 잘 자리 잡았고 이제는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근교로 여행도 다니며 살려고 합니다. 힘든 날 지나고 편안한 날이 드디어 온 것 같아요. 모두들 힘드셔도 사람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모두들 마음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